서방님. 제발 눈을 좀 떠보세요. 때는 조선 후기, 경상도의 어느 유서 깊은 양반가. 꽃다운 17의 새색시 박수하는 홀레복을 입은 채 싸늘하게 식어가는 신랑의 몸을 흔들며 애타게 울부짖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은은한 촛불이 방 안을 밝히는 신방에서 부끄러움에 고개도 들지 못하던 어여쁜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남편의 이름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의원을 불러라. 어서. 수아의 친정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갓 20살이 된 젊은 신랑은 첫날 밤도 채 치르기 전에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앓던 심장병이 혼대의 긴장과 피로로 인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대대로 문벌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고운 자태와 단정한 예의범절로 칭찬이 자자한 교수였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고을의 수령으로 재직 중이어서 집안 형편도 넉넉했고 인근에 명망 있는 양반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을 때 그녀의 부모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신랑이 한지나비와 후행들을 이끌고 수아의 집으로 왔습니다. 늠름하고 준수한 신랑의 모습에 수아의 마음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설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절을 하며 합글례를 치르고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신방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신랑이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며 괴로워하더니 수아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급히 시댁의 부고가 전해졌고 한달음에 달려온 시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귀한 아들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오열했지만 시아버지는 그나마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인 수아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 밖으로 험한 말을 뱉지는 않았지만 그 원망 가득한 시선 속에서 수아는 자신을 향한 깊은 미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염습을 마치고 수아는 신행길이 아닌 남편의 관을 따라 시댁으로 향하는 비통한 상여길에 올랐습니다. 쯧쯧, 저 신부가 신랑 잡아먹고 시댁에 들어간다더라. 어쩌다 혼례 첫날에 과부가 다 되었을꼬. 신랑 없는 시댁살이가 오죽 험할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수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재앙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내 귀한 아들을 잡아먹었어. 어찌 혼례 첫날에 과부가 될 수 있느냐? 필시 내 팔자가 저주받은 것일게다. 부인, 그만하시오. 이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니 며느리를 탓해서는 안 돼요. 이 아이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소. 예법에 따라 3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남편의 신주 앞에 밥상을 차려 올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수아는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저것은 밥만 숨내고 있으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 아들 잡아먹은 것이 뻔뻔스럽게 목구멍으로 밥은 잘도 넘어가는구나. 시어머니는 때로는 밥을 주지 않았고 때로는 차가운 광에 가둬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수아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대들지 않고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모진 세월이 흘러 수아가 20살이 되던 해 마침내 상을 마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유일하게 그녀를 감싸주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중풍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수아,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며느리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 남자들이 다 죽어나갔으니 속이 시원하냐? 자식도 없는 과부에게 물려줄 재산은 한 푼도 없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후로 우환이 끊이지 않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님, 제발.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삭바느질이라도 해서 제 한 몸 건사하겠습니다. 절대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시끄럽다. 너만 보면 죽은 내 아들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결국 수아는 쫓겨나듯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굳게 문을 닫고 딸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아야, 이 아비의 마음도 편치 않지만 어쩔 도리가 없구나. 내가 이 고을의 수령인데 과부가 된 딸이 쫓겨왔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정적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더구나 요즘 조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작은 흠이라도 잡히면 파직당하기 십상이다. 너를 집안에 들일 수는 없으니 시댁으로 돌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수절하거라. 수아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하루 종일 울며 서 있었지만 아버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캄캄한 어둠을 틈타 친정어머니가 몰래 딸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가, 내 딸아, 이 어미가 미안하다. 내 아비는 벼슬길이 막힐까, 내 오라비들 앞길에 누가 될까 두려워 저러시는 게다. 너를 품어주지 못하는 어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수아의 손에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어미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패물이다. 이걸로 어디 가서 몸 하나 누일 곳이라도 마련하려무나. 어머님,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외가 친척들이 사는 마을이 있지 않느냐. 그곳으로 가서 의탁해보거라. 어미가 서찰 한 통 써줄 테니. 그리하여 20살 수아는 어머니가 준 패물과 편지를 품에 안고 외가 친척 마을을 향해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외가 마을에 도착한 수아는 외삼촌의 도움으로 마을 끝자락에 작은 초가집을 얻어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살의 젊고 아리따운 과부가 혼자 산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의 불량배들과 호라비들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거나 담을 넘어오려 할 때마다 수아는 공포에 떨며 방구석에 숨어있기만 했습니다. 혼잣말,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수아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과 방문에 굵은 나무 빗장을 덧대고 마당 곳곳에는 빈 항아리 조각들을 늘어놓아 침입자의 발소리가 나도록 했습니다. 밤이 되면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방문 뒤에는 무거운 뒤줄을 밀어 막아두었습니다. 수상한 기척이 느껴지면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강도야. 사람 살려. 이런 식으로 위험을 모면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전현이 밤마다 사내들을 꿰어내니 마을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수아는 생계를 위해 바느질로 버선을 만들어 팔아보려 했지만 솜씨가 서툴러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캐러 산에 가도 마을 안악들의 텃세에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지내던 어느 날 수아는 이대로는 굶어 죽거나 더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하고 마을 뒷산 깊숙한 곳에 있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아찔한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수아가 마지막 용기를 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고 덩치가 큰 사내 하나가 자신처럼 절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그 역시 며칠은 굶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멈칫하며 저기 남자는 수아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절벽 끝으로 향했습니다. 아씨, 위험하니 물러서 계시오. 아니에요. 나리께서 거기서 멈추세요. 수아는 다급하게 남자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나는 이미 결심했소. 안 됩니다. 저보다 먼저 죽으시면 안 돼요. 놀라며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먼저 죽으시면 막상 제가 뛰어내릴 때 무서워 망설여질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잠시 어이없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나리의 사연이 저보다 더 서글프시다면 먼저 가시도록 길을 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사연이 더 기구하다면 먼저 죽는 것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헌. 그게 무슨...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순서라도 정해야지요. 선착순이라는 것도 모르시나 봐요. 그때 마침 하늘에서 차가운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가 오네요. 흠뻑 젖어서 죽으면 더 서러울 것 같은데. 일단 비부터 피하고 이야기합시다. 수아는 남자의 팔을 이끌고 근처에 버려진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아입니다. 나리는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최강민이라고 합니다만. 참으로 이상한 분이시군요. 그래요. 저 이상하고 불운한 여자예요. 자, 이제 서로 얼마나 불쌍한지 경쟁해 봅시다. 헛간에서 비를 피하며 강민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서자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양반이셨지만 어머니는 노비 출신이셔서 태어날 때부터 냉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이복형과 큰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노비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수모를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문과에 급제하여 출세하겠다는 꿈도 이제는 모두 부질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아가 자신의 기구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혼례 첫날 과부가 된 사연, 시댁과 친정에서 모두 쫓겨난 사연, 그리고 이곳에서 겪은 온갖 수모들을 말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찾을 수 없어 이곳에 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식은 달랐지만 둘 다 신분 제도의 굴레 아래 고통받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나 저나 참으로 막상막하로군요. 누가 먼저 죽을지 정하기가 난감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갑자기 죽기가 좀 아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일이 튼튼한 몸으로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서로의 불행을 겨루던 두 사람은 그만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비가 그치자 두 사람은 헛간을 나섰습니다. 그때 수아가 강민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나리, 딱히 갈 곳이 없으시다면 제 집에 며칠 머무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위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강민은 망설였지만 달리 갈 곳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며칠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대신 집안의 굳은 일은 제가 모두 맡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동거. 수아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고 강민은 밤마다 그녀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은 강민을 수아의 친정아버지가 보낸 머슴으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강민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께 약과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이걸 만들어서 장에 팔아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강민이 품팔이를 해서 겨우 재료를 구했지만 수아의 어설픈 기억에 의존한 약과 만들기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죽이 돌처럼 딱딱해지거나 기름에 넣자마자 흩어져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러다간 돈만 날리겠어요.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제가 품팔이를 더해서 재료를 구해오겠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먹을 만한 약과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가자 기존 상인들의 텃세와 마을 왈패들의 협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자릿세를 내야지. 한 달에 돈 5냥씩 내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떼우든가. 그만들 하시지요. 왈패들이 강민을 우습게 보고 덤벼들었지만 기본적인 무예를 익혔던 강민은 단숨에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그 후로 왈패들은 두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꾸준히 약과의 맛과 모양을 개선해 나갔고 조금씩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의 노력 끝에 굶지는 않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의 약과는 제법 유명해져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 속에 둘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애틋한 감정이 싹텄습니다. 어느 봄날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 두 사람은 1년 전 그 헛간으로 다시 들어가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서 서로 먼저 죽겠다고 다투었던 게 벌써 1년 전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추억에 잠겨있던 두 사람은 문득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간의 고생과 정이 담긴 눈빛이 오갔고 헛간의 공기는 뜨거워졌습니다. 수아 씨. 저는 이제 아씨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박자 현실적인 고민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도망 노비 신세인 강민과 재가가 금지된 양반 과부 수아. 그들의 사랑 앞에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민의 본가에서 보낸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강민이를 찾아왔네. 강민의 당숙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종손이었던 이복형이 후사도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내 형이 가문의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여 이제 종가를 유지할 기반조차 남지 않았다. 충격에 빠진 강민에게 당숙은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의논한 끝에 너를 정실 부인의 양자로 입적시켜 적자 신분을 복권한 후 종손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정했다. 내가 비록 서자 출신이나 이제 유일한 후계자이기 때문이다. 평생 꿈꿔왔던 신분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당숙은 수아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종손이 되었으면 그에 걸맞은 명문가의 처녀와 혼인해야 한다. 저 여인은 과부가 아니냐? 과부는 절대 종부가 될 수 없다. 정 떼어놓기 힘들다면 별도의 집을 마련해 첩으로 두는 것까지는 허락하겠다. 강민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수아는 그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당신에게 운 좋은 기회예요. 저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저는 첩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과 진정한 부부로 살고 싶소. 며칠간의 고민 끝에 강민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열흘 후 그는 가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종가를 이어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아 씨 없이는 종가를 잇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수아 씨를 저의 정식 부인, 이 가문의 종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당숙 어른, 현실을 보십시오. 명예만으로는 텅 비어버린 가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수아 씨가 함께 일궈낸 이 약과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문의 경제적 기반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강민은 약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수아의 뛰어난 능력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며칠간의 논의 끝에 가문에서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서영이를 종부로 인정하겠다. 다만 3년의 시간을 주겠다. 그 기간 안에 이 약과 사업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면 모두가 너희를 인정할 것이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두 번째 혼인이었지만 수아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결혼이었습니다. 혼례 후 두 사람은 약과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수아의 경영 능력과 강민의 성실함, 그리고 가문의 인적 지원이 더해져 사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3년 후
강민 가문의 약관은 지역 최고의 명물이 되었고 심지어 궁궐에까지 진상될 정도였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부는 예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종부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이제 모두가 너희를 진심으로 인정한다. 어느 맑은 날, 두 사람은 번성한 가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꿈에서라도 생각했을까요? 그때 그 헛간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요. 그때 정말 죽었다면 이 모든 행복을 놓쳤을 겁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하여 절벽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시련을 이겨내고 희망을 꽃피운 전설이 되어 대를